여러분 지금 북아프리카 전선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동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웠던 그 많은 전투 중에 이렇게 치열했던 전투가 없을 것 같아요. 전차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대전차 무기, 방공 무기, 다양한 무기 체계와 다양한 형태의 부대들이 나와서 아주 많은 작전을 여기서 하거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것인데 이게 나중에 가면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져서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양측이 붙어요.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독일, 이탈리아 추축군에게는 씁쓸한 패배와 함께 히틀러의 히스테리 있잖아요. 더욱 심해졌다는 그 전투입니다. 오늘 다뤄볼 전투, 튀니지 전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죠. 북아프리카에서 미 영연합군과 독일, 이탈리아 추축군이 만나가지고 1942년 11월 17일부터 1943년 5월 13일까지 싸운 전투다.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고 나치 독일 군대를 그야말로 발라버렸죠. 미영 연합군이 잘 싸웠고 독일 추축군이 잘 못 싸웠구나.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전투이고 그래도 밀떡들이 있잖아요. 튀니지 전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전투에 대한 문헌이나 기록, 인터넷 콘텐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명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준비하는데 좀 어려웠습니다. 이 가시밭길을 제가 한번 개척해 보고자 1차 사료를 열심히 뒤졌는데 참고한 자료는 미 육군 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있는 제2차 세계대전 오피셜 히스토리예요. 여러분들 미 육군 군사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시면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1차 사료 및 2차 자료를 풍부하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요. 지난번에 북아프리카 전장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말씀드렸잖아요. 북아프리카에도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이 나눠져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토브룩 공방전은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에서 벌어진 전투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얘기를 나눌 1942년 튀니지 전투는 서부전선에서 벌어진 전투다. 미국의 참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죠. 1941년 12월에 제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공식적으로 참전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상륙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군이 영국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1942년 11월 8일에 모로코 알제리 다수의 지점에 상륙을 해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친나치 비시 프랑스의 군대가 여기 일부 있었단 말이에요. 1942년 11월에 프랑스 정부군이 항복을 하죠. 그래서 모로코하고 알제리가 미영연합군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리비아 쪽으로 공격을 해서 독일군을 서쪽과 동쪽 양면에서 협공하는 것, 그것만이 남은 것이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북아프리카 쪽의 지형이 참 그 당시에 골 때려요. 전차, 장갑차, 차량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도로 기동로를 위주로 기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전부 북쪽 해안 쪽으로 몰려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도 주로 여기에서만 벌어진 거예요. 아프리카 그 넓은 사막 지역에서 안 싸우고 초기에는 거기서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요 항구들이 모두 이 북쪽 해안 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내륙을 통해서 전진하는 것보다는 북쪽의 주요 항구와 도로를 차근차근 점령하면서 상대의 보급을 끊는 것이 전략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리비아로 넘어가는 중간에 뭐가 하나가 탁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튀니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틀라스 산맥도 있고 여기에 호수도 있고 습지도 있고 여기 굉장히 지형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천연적인 장애물이에요. 그리고 이 튀니지는 특히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 위에 뭐 하나 삐쭉하니 보이죠? 이게 시칠리아예요. 여기서 150km밖에 안 돼요.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후쿠오카까지 거리가 한 200km 정도 내외인데 이것보다도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튀니지라는 곳은 어때요? 연합군 측이 차지하고 있으면 추축군으로서는 보급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유리한 지형을 이루는 곳이고 추축군이 여기를 차지해버리면 연합군은 물량면에서 밀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갑자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영 연합군이 리비아 쪽으로 공격하려고 재정비하는 사이에 독일군이 제10 전차사단을 비롯한 일개 군단 규모를 이 튀니지에 아주 급하게 상륙시켜버린 거죠. 이러한 이 튀니지의 전략적인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1942년 11월 중순에서 말까지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싸움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아까 미영연합군이 알제리, 모로코에 상륙했다 말씀드렸죠? 지금 독일 상륙부대가 군단 규모가 지금 튀니지 쪽으로 들어왔잖아요. 상륙부대와 상륙부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점도 참 흥미롭죠. 근데 이렇게 지형적으로 중요한데 급소인데 말하자면 이 모굴대 같은 곳인데 영미연합군이 이미 멱살을 잡았어 먼저 이렇게 하고 급소만 누르면 돼. 그런데 왜 튀니지를 여기를 안 눌렀느냐. 독일군이 11월 27일에 튀니지의 일개 군단을 상륙시킬 때까지 미영연합군은 뭐 했냐 말이죠. 이런 질문을 지금까지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던졌는데 그 결론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미국이 워낙 느긋했다.
미국은 절차의 나라고 준비의 나라기 때문에 상륙하는 그 부대들, 그 다음에 상륙한 이후에 어떤 의사결정 절차들, 이런 것을 상륙하기 전에 충분한 예행 연습을 하고 도착하고 나서도 하나하나 절차를 다 지키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데, 1차 사료를 보니까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영국 제1군이 우선 제36 보병 여단을 튀니지 쪽으로 급파를 해요. 여단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연대급이에요. 이 제36 여단이 알제에 상륙한 연합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알제에서 동쪽으로 이용해서 그야말로 급히 튀니지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이때 튀니지에는 추축군 부대가 한 2개 여단 정도 규모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편된 부대는 아니고 전투 준비가 완벽하게 되지 않은 부대여서 연합군이 먼저 들어가기만 한다면 이 튀니지를 말 그대로 호로록 먹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 걸리는 게 있죠. 튀니지는 그때 당시에 모로코, 알제리와 마찬가지로 빛이 프랑스의 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튀니지에 있는 프랑스 군대가 좀 협력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박쥐 같은 짓을 해요. 이렇게 보니까 독일군이 이길 것도 같고, 근데 주먹은 보니까 영미연합군이 나한테 가까워. 그래서 이렇게 재다가 우리는 아무 쪽에도 서지 않는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겁한 짓이죠. 이거를 선언을 해요. 그런데 이런 영국군 제36 여단의 움직임을 독일 공군이 정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일단 공군으로 밀어붙이죠.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1942년 11월 9일에 그야말로 간발의 차로 독일 공군이 먼저 일대에 도착을 해서 공중 제패권을 장악하고 폭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중 제패권을 확인한 다음에 독일 육군이 속속들이 11월 12일을 중심으로 이 튀니지에 도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자료에 보니까 공중 수송으로 독일군이 급히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번역도 잘못돼 있고 자료가 이제 충분치 않으니까 그렇게 상상을 한 것 같아요. 독일군이 15,000명이 들어갔다고요. 그 당시 15,000명을 나를 수 있는 공중 수송 수단이 독일군에 어디 있어. 뭐랑 또 그분이 헷갈렸냐면, 해상으로 들어오다가 해상 제패권, 우리가 말하는 제해권을 당시에 장악하고 있는 거는 영국군이었잖아요. 그래서 병력과 무기를 나르다가 독일군 이 배가 몇 대가 침몰이 돼요. 그러니까는 공중수송으로 좀 일부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헷갈려서 공중수송으로 다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병력 15,000명, 전차 176대, 야포 포함해서 포병 무기 131문, 또 차량 이것저것 해가지고 1,100대, 말, 소 이런 것도 태워서 갔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공중수송을 해요? 그러니까 해상수송을 했다, 상륙을 했다. 이걸 누가 공중수송했다고 적어놨어요? 인터넷에요. 아, 인터넷에? 키. 네. 인터넷이 너무 믿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키 많이 보잖아요. 잘 보고 잘 참조하면 됩니다. 근데 한국 키는 아직까지 좀 그렇게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미국 키는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키팀이 일하는 곳이 1차 사료가 있는 내셔널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독일군이 튀니지에 제10 전차 사단을 비롯해서 한 3개 사단 규모 정도를 배치했죠. 이탈리아군도 한 2개 사단 정도 튀니지에 들어왔고, 이때 튀니지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된 것이 발터 네링 장군이에요. 이 네링 장군에 대해서는 별로 잘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1942년에 아프리카 군단장이 된 인물이다 이렇게 써있죠. 그런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아프리카 군단장은 롬멜이잖아요. 롬멜은 1942년이 되면 기존의 기갑 집단군하고 아프리카 군단을 합쳐서 이 독일이 아프리카 기갑군이라는 것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롬멜은 1942년에는 아프리카 기갑군의 총사령관이고,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 군단의 군단장이 된 게 발터 네링입니다. 이 사진 지난번에도 한번 자료 사진으로 나왔는데, 롬멜 장군이야 뭐 다들 아실 테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네링입니다. 여기서 지적할 거, 전쟁 중인데 장군들이 모자를 안 쓰고 있어요. 롬멜만 딱 모자 쓰고 갖추고 있죠. 나머지 장군들은 징계해서 휴가 제한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튀니지에 아프리카 군단이 들어왔죠. 들어오자마자 준비하는 것은 공격이겠죠. 앉아서 당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 튀니지가 워낙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야, 너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으로 튀니지에서 알제리 쪽으로 연합군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에, 미국의 어마어마한 물량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큰 타격을 주겠다는 그런 느낌으로 공격을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런데 이때 영국이 대응을 잘했어요. 공수 낙하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작전에 유리한 지형 지문을 선점을 하기 위해서, 또 동시에 추축군 부대들과 접촉 유지를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공수부대 특공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 11월 11일부터 튀니지 여기저기에 부대를 공수 낙하시켜서 비행장, 도로 교차로, 그 주변을 감지할 수 있는 고지를 차례로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1월 18일에 제벨 아비오드라는 곳이 있어요. 이 제벨 아비오드라는 곳에서 독일군하고 딱 마주쳐서 조우전을 펼쳐요. 교전을 하게 되니까 일단 독일군이 영국군이 어디에 들어와 있다는 그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때 네링 장군
장군이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교전 소식을 듣고 전반적인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감지를 하고 단편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 명령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일대가 점령을 하면 양측 모두에게 유리한 곳이에요. 이곳 일대로 공격을 시작을 해서 이 일대에 있는 영국군을 모두 경멸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을 누구한테 하달하냐면 비시 프랑스군 지휘관에게 하달을 해요. 지금 유리한 지형에서 방어하는 것이 더 낫다면서 독일군의 작전 명령을 말하자면 거부합니다. 아무리 나치 독일군이라고 해도 여기에 법적 제도적 토대라는 게 있잖아요. 비시 프랑스 정부의 군대가 있고 그 지휘관이 이렇게 눈까지 짚고 반대를 하는데 그거를 설득하느라고 그랬는지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요. 그런데 이 발해가 잠시 뒤에 어떻게 하냐면 부대를 이끌고 산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연합군을 방어하겠다고 그래놓고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추축군이 튀니지에 있는 중요 지형 지물을 먼저 점령할 적기를 놓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잠적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11월 22일까지 연락 끊고 잠적해 있다가 산으로 들어가 있던 비시 프랑스 정부군이 독일군 뒤통수를 딱 때리고 연합군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1월 22일부로 비시 프랑스 정부군이 연합군의 편을 들기로 한 것은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딜을 한 그 결과인 것이죠. 어쨌거나 조금 얄미운 짓이긴 합니다. 믿었던 튀니지 주둔 프랑스군이 독일군의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리비아 쪽으로 독일군이 들어오는 것을 오히려 막겠다 저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독일군에게 지금 굉장히 불리해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독일군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대나 연대 간의 전투, 사단급 정도 되는 부대 작전이 아니라 독립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군단급이 튀니지라는 그 작은 땅에 몰려 들어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상대적인 전투력의 우세가 독일군에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물량인 거예요. 아무리 전술이 좋고 스킬이 화려한 프로토스 유저라고 하더라도 물량 테란 최은성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량은 못 이겨요. 어지간해서는. 지금 일단 상황은 독일군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이 프랑스군한테 그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과 그 일대를 공격하라고 했는데 프랑스군이 싹 빠져버리고 뒤통수 딱 때려버리니까 독일군이 야 우리가 공격한다 그래가지고 튀니지 북부 중앙에 있는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과 그 일대를 독일군이 이제 공격을 해요. 그리고 독일군은 진격을 하면서 만나는 영국군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공수낙하로 사전에 주요 지형지물을 점령하고 있던 특수부대들을 상당히 비교적 쉽게 발라버리죠. 그런데 이것을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술적으로 봤을 때 독일군이 영국군을 발라버렸느냐 이렇게 표현한 것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전 배치된 영국군 특수부대의 임무를 봐야 돼요. 이 부대의 임무는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는 게 임무가 아니라 적과의 접촉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기든 지든 간에 독일군하고 한번 딱 달라붙으면 첩보를 입수를 해서 보고한 다음에 능력 범위 내에서 독일군에게 최대한 피해를 강요하고 철수한다, 이런 임무를 받았기 때문에 열세에서 계속 피해가 늘긴 하지만 임무 자체를 실패한 거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미연합군은 독일군이 지금 현재 어디 배치돼 있으며 그 부대의 전투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첩보를 입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11월 24일부로 부대를 셋으로 나눠요. 제36여단, 제11여단, 그리고 블레이드 포스라는 이름이 붙은 편조부대, 이 셋이 세 개의 방향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집결을 해요. 어디 일대에? 메자즈 알바브 비행장 일대에. 그래서 제36여단은 북쪽에 비제르테라고 있어요. 이것을 점령하기 위한 목표로, 제11여단은 남쪽에 테니스 이쪽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진격을 하고, 블레이드 포스는 말하자면 후속 지원 부대로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마침 국시성 호우라고 해야 되나요? 스콜, 이게 폭우가 와가지고 근처의 길이 다 못 쓰게 돼버려요. 그래서 영국군 제36여단이 전차, 장갑차, 차량 등을 두고 보병,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알보병만 가지고 공격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와중에 자벨 아비오드라는 곳, 아까 말씀드린 곳 있잖아요. 여기에서 독일군 1개 대대의 병력하고 조우해서 교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때 독일군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차가 17대가 있었어요. 장비도 영국군보다 우세했고, 그래서 이들이 약 9일 동안 치열한 근접 전투를 벌이는데 36여단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아까 남쪽으로 갔다고 했던 그 11여단은 상황이 그것보다 낫기는 하지만 메자즈 알바브 일대에 배치된 독일군과 만나자마자 마찬가지로 교착 상태가 돼버려요. 딱 붙어갖고 전진 후진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아까 테스크포스라고 불렀던 그 부대 있다고 그랬잖아요. 블레이드 포스. 이 부대가 원래는 후속 지원이 임무였는데 추축군 방어선을 뚫고 그대로 축구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디까지 가냐면 이 CDNC라고 있어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동쪽으로 거의 20km를 돌파를 해서 들어갑니다. 당시의 전황을 보자면 굉장히 성공적인 돌파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미군 전차와 독일군 전차가 최초로 맞짱을 떴다, 이런 전설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을 보자면 이 전설은 전설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블레이드 부대가 원래 미 제1 전차사단 소속의 루돌프 발로우 소령이 지휘하는 경전차 중대가 핵심인데 독일군하고 뭐 짜잘하게 교전하지 않고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제데이다에 있는 독일군 비행장을 기습을 공격을 하는데 너무나 황당하게 당해버려요. 독일군이. 거기에 있던 전투기, 화물기, 각종 유류 탱크 이런 것들을 다 폭파시켜버려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독일군 전투기, 연락기 이런 것들 20대를 파괴를 하고 건물에 있는 대로 포 다 쏟아붓고 난 다음에 히트앤런을 했다고 하죠. 그 사진이 일부 남아있는데 보면 그렇게 당할 만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냥 사막 허허 벌판에 임시로 세워놓은 통제탑 하나, 그 다음에 잘 닦아놓은 그 흙길, 그리고 비행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방어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북아프리카 전투 초기에 있는 미군의 전력은 그렇게 막강하지 않았어요. 셔먼 전차 들어오고 하는 건 그건 나중이에요. 이 사진이 그때 들어가갖고 독일군 비행기 싹 다 쓸어버린 그 무기거든요. 75mm 포를 장착한 트랙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37mm 대전차포예요. 뭐냐면 전차를 상대하기 위한 구축 전차다라고 써있기도 한데 이거는 구축 전차도 아니고 기존에 갖고 있던 무기하고 동력원을 결합한 일종의 급조 무기 같은 형태예요. 이걸 갖고 아까 그 난리를 친 건데 당하는 독일군으로서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게 이제 독일군이 그렇게 황당하게 당한 이유는 들어올 만한 부대가 아닌데 들어왔다는 거 하고 이게 거의 한 100대가 들어간 거예요. 이런 게. 와갖고 그 히트앤런으로 치고 빠지니 방법이 없는 거죠. 어쨌든 연합군이 이렇게 여러 기동로를 통해서 접근을 하니까 독일군이 공격을 자기네들도 하려고 했는데 먼저 선빵을 맞았으니까 방어선을 물려서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게 바로 제데이다 선입니다. 제데이다 방어선. 여기에 이제 독일군이 일시적으로 방어선을 형성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정리를 하죠. 처음에 독일군이 굉장히 유리했다. 왜냐하면 좁은 지역 내에서의 상대적인 전투력이 우세했기 때문에. 그런데 영국군이 먼저 공수낙하를 통해서 중요 지형 지물을 점령을 하고 독일군보다 먼저 공격을 해서 선빵을 때렸다. 그러면 연합군이 이제 유리해지는 것이냐? 그런데 제가 전쟁 승리의 공식을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1번이 뭐였다? 우승열패. 센 놈 이긴다. 일시적으로 연합군이 선빵을 통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볼륨은 지금 독일군이 더 크기 때문에 독일군이 아직도 유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튀니지 전투 하는데 튀니지는 캠페인이라고 불려요. 이 캠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의 중요 전투로 구성된 연속된 작전이라는 뜻이잖아요. 연속된 작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작전 목표가 있고 지휘관 의도가 있다는 뜻인데 11월 23일 이전의 작전의 어떤 흐름을 보면 지휘관의 목표나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어쨌든 간에 누가 어떻게든 빨리 가갖고 튀니지를 점령하는 것이 중요했단 말이죠. 11월 23일부터는 양측이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전투를 벌인다. 그런데 히틀러에게서 내려온 전략 지침이 무엇이었냐면 야, 니네 튀니지를 붙잡고 최대한 오래 끌어라 이런 명령이 내려가요. 지금 방어선을 형성한 방어 태세와 어느 정도 일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합군을 상대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자, 이제 11월 23일에 독일군은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영미 연합군은 다시 한번 전열을 정비를 해서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하죠. 그리고 공격 준비가 끝난 것은 3일 후 11월 26일부로 영국군 제36여단이 다시 한번 주공부대가 되어서 공격을 개시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미군과 독일군이 전차로 제대로 된 첫 격돌을 하는 겁니다. 이 앞에도 격돌을 했고 일부 기록에서는 미군하고 독일군이 그 앞에 붙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아까 보셨잖아요. 그것은 일종의 트랙터에 포 얹은 거예요. 전차 대 전차의 전투로 보기는 힘듭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라요. 미군 선수가 누구냐면 M3 스튜어트 경전차예요. 그런데 운이 나빴어. 독일군 상대가 누구냐면 판저3, 판저4예요. 그래서 딱 붙자마자 격렬하게 포탄을 주고받죠. 바로 미군의 M3 6대가 파괴되고요. 독일군은 판저3 한 대만 파괴됐어요. 우승열패 그 자체죠. 강한 놈이 이기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독일군이 전차를 앞세워서 즉각 반격을 해요. 여기에 들어간 것이 증강된 제10 전차사단이에요. 그러면 이제 전차 대 전차의 전투가 여기서 더 전개가 됩니다. 이제 미국이 아껴뒀던 카드를 꺼내는 거죠. 11월 29일에 누가 나오냐면 미 제13 기갑 연대 예하의 셔먼 전차가 등장을 해요. 독일군이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데이다선 일대에 이 셔먼 전차를 집결 보유해 놓죠. 과연 이 미 육군 셔먼 전차가 M3 스튜어트의 복수를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셔먼과 판저의 대격돌, 그 결과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1942년 11월 튀니지 전투 일부 마무리하면서 자, 여러분 미군 셔먼 전차와 독일군 판저3, 판저4가 맞짱 뜬다 예고를 했었는데 열심히 자료를 찾다가 이 얘기는 좀 먼저 해야겠는데 싶어서 노선을 좀 살짝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1942년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에서 일어난 흥미로운 교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미군의 M4 셔먼 전차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셔먼 전차는 1941년에 시제품을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서 42년에 실모델이 선보였고 북아프리카 첫 전투에 투입이 되죠. 당시에 셔먼 전차는 미군이 아니라 영국 기갑사단의 전력으로 먼저 첫 등장을 해서 싸웠는데 셔먼의 데뷔 무대인
1942년 이집트 알람 엘 할파 전투를 한번 다뤄볼 겁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흥미로워요. 1942년 하반기, 장소는 북아프리카, 그 중에서도 동부전선. 여기에는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과 영국 몽고메리 장군의 제8군이 서로 물러날 곳이 없는 교전을 벌이고 있었어요. 애초에 리비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군을 돕기 위해서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이 들어와가지고 진작에 리비아를 되찾고, 지금 반대로 이집트 쪽으로 쭉 들어와가지고 카이로를 불과 200-300km 앞둔 곳에서 영국군을 위협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영국 제8군이 우세한 물량을 앞세워서 전세를 조금씩 뒤집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 1942년 국면에서 주목할 만한 전투가 바로 알람 엘 할파 전투다. 이것은 1942년 8월 30일에 시작해서 1942년 9월 5일에 끝났습니다. 롬멜의 구상이 어떤지 한번 봐야죠. 롬멜의 아프리카 기갑군은 총 공세를 펼치되 그냥 쭉 공격하는 게 아니라 영국 제8군을 포위 공격해서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고 결국 그 부대가 타격에 놀래서 철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롬멜의 목표였어요. 롬멜 아프리카 기갑군 전투력의 핵심인 롬멜의 현장 지휘 능력이 이때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죠. 전쟁 도중에 본국으로 기환해서 여러 차례 치료를 받고 그 좋아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도 중간에 당번병이 대신 썼어야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것은 공격밖에 없어. 그치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몽고메리 집 나에게 관심도 없는 걸,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 방어선 전면에서 공세를 펼치는 동시에 전차 부대를 남동쪽으로 우회 기동시켜서 축구방어, 동시에 압박하는 전술을 사용하려고 목표를 무엇으로 삼았느냐? 알람 엘 할파 고지대로 삼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알려지기로는 영국군이 독일군 암호 전문을 모두 해독할 수 있어서 사전에 계획을 알았다고 하는데 피차일반입니다. 독일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승패는 어떻게 간다? 한 톤 많은 놈이 이긴다. 물량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없죠. 현재 영국군이 방어선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이집트 북서쪽에 길게 형성된 이 카타라 저지를 앞에 놓고 그 뒤에 있는 고지대에 방어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죠. 전차로 이곳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자살 행위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평지를 가면서 항공, 포병, 대전차포 이런 공격을 받으면서 전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게다가 영국군이 여기에 요새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어선을 겹겹이 구축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전을 전반적으로 지휘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영국 측은 8월 13일부로 총사령관이 된 버나드 몽고메리. 몽고메리가 북아프리카에 도착하자마자 전방 시찰을 하고 한 조치가 뭐냐면, 전차를 진지에 고정 배치를 하고 대전차포, 지뢰, 철조망 등을 사전 배치해서 전차에 의한 전선 돌파에 대비를 하는 것이죠. 이 연합군 방어선에 누가 있느냐? 북쪽으로부터 영국군 제30군단, 호주 제9사단, 남아공 제1사단, 인도 제5사단, 그리고 영국군 제23기갑여단을 예비로 빼가지고 후방에 집결 보유하고 있었죠. 집결 보유하는 건 뭐냐면, 깔아놓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놓고 은원패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남쪽에는 영국 제13군단이 있었고 뉴질랜드 제2사단이 배치돼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보자면, 숫자만으로 보자면 연합군이 수적으로 우세합니다. 영국군은 독일군의 남쪽 우회 기동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남쪽에 영국 제22기갑여단, 제8기갑여단, 그리고 대전차 부대를 집중 배치하고 있었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뒤쪽에 제44사단, 또 예비로 제10기갑사단을 배치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배치됐던 전차가 뭐냐 하면 M4는 아직 안 나오고 M3 그랜트 전차가 나와요. 좋았어, 순조로워, 이러면서 이제 추축군은 공격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때 롬멜이 예하 부대에 강조한 것은 속도, 기습, 야간입니다. 독일군은 야간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공격 출발 진지를 점령을 하죠. 공격 출발 진지라는 것은 뭐냐 하면, 처음부터 공격 대응으로 펼쳐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속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아군의 화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비교적 적으로부터 피격을 덜 받을 수 있는 곳까지 이동 대응으로 가서 그 공격 출발 진지에서 공격 대응으로 펼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피해를 입지 않고 들키지 않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국 제8군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장애물지대를 설치를 해놓고 있었어요. 이 1942년 8월 29일에 영국 제8군
8군이 설치한 장애물 지대 앞까지 무사히 가는 거죠. 추축군이. 이때 공격 출발지 맨 앞에 있었던 게 누구냐면 북쪽에는 이탈리아 제21 보병 군단이 가 있었고 그 아래에는 독일 제164 경보병 사단이 가 있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본대가 아니구나. 이 부대의 임무가 뭐였냐면 차장 및 견제입니다. 최소한의 병력으로 영국군 방어부대를 잡아두는 거예요. 정면에서. 그리고 주공부대는 정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독일군 제15기갑사단, 제21기갑사단, 그리고 제90 경보병 사단 얘들이 남쪽으로 돌아서 영국군을 우회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성공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국군에 큰 타격을 주고 이집트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전략적인 상황까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8월 30일 야간에 독일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보름달이 떠 있네. 그 사막 지형에서 보름달 아래를 가는 독일군이 어땠겠어요? 영화 스크린 앞을 지나가는 것처럼 훤히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또 기회를 안 놓쳐 호주 공군이 와가지고 폭격을 해서 큰 피해를 독일군이 입습니다. 그리고 포병이 독일군을 집중 포격해요. 그리고 곳곳에 심어둔 지뢰들이 터져서 독일군이 마음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또 큰 손실이 나요. 뭐냐? 아프리카 군단 사령관 발터 네린 장군이 여기서 부상을 입습니다. 더 큰 손실이 있는데 뭐냐면 제21 기갑사단장 북아프리카 전투 초기부터 롬멜하고 호흡을 맞춰 왔던 비스마르크 장군이 여기서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방어를 잘한 거죠. 그럼 8월 30일로 넘어갑니다. 독일군은 이제 계속 공격을 하죠. 오전 내내 피해를 감수하고 남쪽으로 우회해서 주력이 13시경에 알라멜 할파 쪽으로 독일 제15기갑사단이 도착을 해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제21 기갑사단도 도착을 하죠. 이제 출발을 해서 돌파를 해가지고 측방 기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로 막힙니다. 아마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 주력 정예 기갑사단 2개 부대가 동시에 공격하는데 초전부터 막힌 건 이게 처음 있는 일일 겁니다. 영국군 제22 기갑 여단이 무기도 좋았어요. M3 그랜트 전차 미군 거 받아가지고 92대 그 외에 경전차 74대 이게 딱 배치돼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6파운드 대전차포라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성능 좋습니다. 이 부대가 무려 4개 부대 그리고 가장 큰 위력을 발휘했던 것은 포병대대가 6개 부대가 배비돼 있었어요. 이 갖고 있는 전차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랜트 전차가 160대가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전차가 700대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다. 독일군은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 2개 기갑사단이 탱크가 총 200대 이탈리아 탱크도 있었는데 240대 있었는데 독일군 탱크는 좋은 거 갖고 있죠. 판저3 개량형 판저3 74대 그리고 판저4 27대 이렇게 갖고 있었습니다. 초전에 먼저 불을 뿜은 것은 독일군 판저4였습니다. 바로 영국군 전차들이 파괴가 되죠. 그랜트 전차로 판저4를 상대하는 게 그렇게 무리였을까요? 그랜트 전차가 결코 뒤지지 않거든요, 성능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판저4도 뒤에 게 세지. 지금 이건 초기형이란 말이에요. 몇 대 되지도 않아.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 우리는 좋은 찬스를 갖고 있잖아요. 뭐 전화를 한 통 뭐. 여보세요? 샤를 This is Tail. 네네. 헬프 미 헬프 미. 뭘 헬프미? 지금 뭐냐면 네. 셔먼 나오기 전에 네. 그랜트 전차하고 네. 판저4하고 붙었는데 네. 지금 그랜트가 붙자마자 박살이 나거든요. 둘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일단 독일군이 그때 북아프리카에 갖고 갔던 4호 전차가 네. 27대밖에 안 돼요. 27대. 네. 그런데. 그것도 4호 전차 초기형 D형이야. 근데 D형이 뭐 전면 장갑도 30mm밖에 안 되고 75mm 포가 달려있긴 한데 이게 아주 짧은 포예요. 단포신 24구경장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철갑탄을 넣어서 쏘면 네. 500m에서 한 55mm 관통이 가능하고. 그러면 그랜트도 사실 비벼볼만 한데요? 그러니까 그랜트는 훨씬 비벼볼만 하죠. 왜냐하면 그랜트는 전면 장갑이 51mm였어요. 그리고 그랜트가 이제 그랜트도 75mm 포가 있었는데 이 그랜트의 75mm 포는 이게 초기형은 31구경장이에요. 지금 여기가 그 지형이 어떻게 돼 있냐면 영국군이 약간 그 언덕 위에 올라가 있고 독일군이 지금 평지를 뚫고 공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랜트 전차의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75mm 전차포가 달려있는데 문제는 그 전차포가 포탑에 있는 게 아니라 차트 옆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포를 좌우로 돌리는 것도 힘들고 위아래로 이거 포를 움직이는 것도 사각이 좀 심해요. 더군다나 이 그랜트가 자체가 높아요, 되게. 그러면 저 위에서 밑에 갖다 대고 쏘는 건 쥐약이네. 이게 쥐약이에요. 상당한 쥐약이지. 알겠습니다, 형님. 저 감사하고요. 하여튼 전차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나오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전화 드릴게요. 예,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활용 면에서는 그랜트가 밀리지 않는데 지금 판저포가 굉장히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고 간 것은 무엇 때문이냐? 지형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데 있다고 해서 유리하지 않아. 밑에 있는 걸 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선 지형이 큰 차이를 갈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저가 씹어 먹었단 말이죠. 그럼 끝나요? 아니에요. 영국군이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것 같아. 사람이 낄끼 빠빠라고 있죠. 싹 빠져요. 안 싸우면 돼. 불리하면 뒤로 빼요. 독일군 전차가 들어오면 영국은 이제 전차 대 전차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항공 우세하잖아. 포병 있잖아. 대전차포 있잖아. 이런 걸로 집어넣으니까 독일군 전차가 함부로 못 들어와요. 이제 한참 가다 보면 철조망이 있어. 그 위로 넘어가려고 하다가 무한궤도에 걸려가고 끼릭끼릭 하고 있으면 포병, 전차포, 대전차포, 마방. 그리고 뭐 철조망 피해갖고 돌면 지뢰가 나오네. 거기서 한두 방 맞고 그거 피해가면 또 포병, 전차포, 대전차포, 빠방. 개미지옥이죠. 이거 완전 독일군은 이전처럼 영국군 방어선에 돌파구 뚫어놓고 단독으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안을 쑤셔놓는 영국군의 그 방어 시스템을 파괴하는 이전의 그 전술을 여기서 못 쓰는 거야. 그게 안 먹히는 거야 이제. 이런 와중에 참 독일군이 어이가 없는 게 기름이 떨어져요. 그래갖고 이제 퇴각을 합니다. 이날 이제 독일군이 전차를 22대를 잃었는데 영 손해만 봤느냐? 장사 잘하는 사람은 손해 안 봅니다. 영국군 전차도 한 21대 정도 잃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1일이 됩니다. 9월 1일에 제가 항상 표현하는 그 측의 그 쪼잔한 공방전이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이 우세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서로 계속 피해만 입는. 독일군이 살짝 퇴각은 했지만 접촉 단절이 된 상태는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제 연합군의 폭격이 계속되니까 추축군이 계속해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이죠. 독일 제21 기갑사단이 기동 불가의 상태에 놓입니다. 그리고 제15 기갑사단도 작전 한계점에 도달해요. 그런데 그 앞에 누가 있냐면 영국 제22 기갑여단이 서양 사람들이니까 눈을 퍼렇게 이렇게 뜨고 있단 말이죠. 그 앞에서 이제 정말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니까 철수도 이제는 쉽지 않아요. 떼어놓긴 떼어놔야 되겠는데 영국군이 22 기갑사단이 물고 안 놔줍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영국 제8기갑사단이 뒤에 예비를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 부대가 대전차 무기를 갖고 와가지고 역습 기동을 실시합니다. 이게 먹혀요. 그럼 이제 독일군은 완전히 붕괴되느냐? 포기를 또 놓칩니다. 역포위를 한다든지 추격작전을 한다든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일정하게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멈춰요. 이게 몽고메리의 전술의 하나의 경향이에요. 완전히 결정적인 호기가 오기 전까지 소위 작전적 인내를 발휘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선 적절한데 갈 때는 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가들이 몽고메리가 그다지 잘 싸우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너무 안전 위주로 작전을 한단 말이죠. 하지만 뭐 알 수가 없죠. 그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오늘날 봤으니까 비판하는 것이지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탈리아 트랙터 전차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겁니다. 75mm 주포를 장착하고 있어요. 보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멋있지 않아요? 이탈리아가 디자인 하나는 끝내줘요. 근데 역할을 못해요. 전장에 잘 못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한 대만 맞으면 안에 있는 승조원이 다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회고록에 보면 나옵니다. 엄청나게 승조원들이 욕을 했다 그래요. 전차포를 맞으면 그게 통상 관통에서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의 이 화염이나 아니면 그 파편에서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빵 맞으면 지금 여기 이거 리벳이거든요. 이거 리벳을 왜 이렇게 그렇게 고집했나 몰라. 이 리벳이 안쪽에 있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그 안에서 총알처럼 빠빠빠빠빵 돌아다니면서 죽는 거예요. 심지어 전차포를 직격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항공 폭격을 받거나 포병 포격이 옆에 떨어져갖고 충격만 입어도 이게 터져나가면서 안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전에 잘 투입되지 못하죠. 그래서 제가 트랙터 전차라고 그러는 거예요. 9월 2일 기름이 없습니다. 도저히 전투를 할 수가 없어요. 굴러가질 않으니까. 그래서 9월 2일에 추축군이 철수를 결정합니다. 더군다나 영국 공군 특공대가 아주 그냥 집요하게 독일군 보급선, 유류 저장고, 수송 차량만 골라서 깐 데 또 가요. 이 타이밍에 또 영국군이 공격을 개시를 이제 하려고 해요. 호기를 잡은 거죠. 아주 조용히 독일군이 막 철수하려고 할 때 취약한 시간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약세를 잃고 공격하려고 봤는데 그 상대가 마동석일 수 있어요. 그거 잘못하면 그냥 빡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9월 3일 야간 22시 30분에 영국군이 먼저 소위 뒤돌아서는 마동석을 공격을 하려고 딱 가는 거죠. 그리고 공격을 했어요. 폭망합니다. 한 방 맞고 숨쉬어 하는 거 있잖아요. 숨도 못 쉴 정도로 되차게 당해요. 그게 왜 그렇게 했느냐? 연합군이 영국군이 그렇게 못 싸웠느냐? 아닙니다. 이번에 계획도 잘 세웠고 공격 기도 노출이 안 되게 노력을 했고 공격 방향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양동 공격도 하는데 이게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 조용한 사막의 밤에 피차 가만히 있으면 공격 기도가 노출이 되든 안 되든 먼저 본놈이 먼저 쏘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조용히 살살 간다고 해서 그게 살살 가집니까? 탱크가 가는데? 그리고 양동 공격이 소용이 없어요. 독일군이 이때 뭘 하냐면 철수 전에 어느 쪽에서 공격을 받더라도 방어할 수 있도록 소위 사주방어, 정확히 뭐 그런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어느 쪽에서 공격을 받아도 방어할 수 있게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동 공격이 소용없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피해를 많이 입었냐면 오히려 기습 공격을 했던 연합군, 영국군, 뉴질랜드군 이 보병들이 주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합쳐서 1000명의 전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너무나 큰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 작전 전체를 통틀어서 연합군 피해가 1750명이었어요. 1750명인데 망해가는 독일군 때렸다가 1000명이 날아간 거예요. 너무나 뼈아픈 피해죠. 마동석은 건드리면 안 된다. 정리를 하죠. 왜 이렇게 됐을까? 사막, 평지 공격, 여기서 기습은 크게 효과가 없다. 또 하나 가지, 쥐가 궁지에 몰리면 나를 문다. 도망갈 구멍을 내줘야 된다. 썩어도 준치다. 조심하자. 그리고 이제 9월 5일이 되죠. 9월 5일에 추축군은 뭘 하겠어요? 철수해야 되죠. 연합군이 그 전에 너무나 되었기 때문에 추축군에게 별 큰 피해를 못 줘요. 그래서 잘 퇴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영국 공군이 계속해서 피해를 줬죠. 공중 제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피해를 입긴 했지만 퇴각은 퇴각 잘했죠. 영국군은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목표 달성 못한 것은 피차 마찬가지예요. 더군다나 피해도 입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세가 연합군 측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알람 엘 할파 전투를 군수령격의 전투다. 연합군이 독일군 전차에 대한 두려움이 이때 없어졌다. 독일군 전차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동의 발견, 제병 협동의 발견, 또 포병이 굉장히 위력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알람 엘 할파 전투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다음 후속편의 핵심 장면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영국군 8군의 추가 보급이 엄청난 양의 물량이 도착합니다. 연방의 군대들, 그러니까 인도, 호주, 뉴질랜드군도 본격적으로 합류하기 시작해요. 그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군이 그 장비, 무기를 줄 때 덜렁 물건만 안 줘요. 전문 인력을 같이 보낸다고요. 처음에 1000명 보냈대요. 전투력 게이지가 쭉쭉 차는 거죠. 그리고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첫눈에 난 내 셔먼인 줄 알았죠. M4 셔먼 전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독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엔딩 크레딧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 거죠. 본국으로부터 기다리던 물자는 도착하지 않습니다. 히틀러는 비난만 쏟아붓죠. 이탈리아로부터 해상 수송되어서 물자 장비가 온다고 그러는데 영국 해군에 격침돼갖고 반밖에 안 와요. 롬멜은 그 자리에서 그만 스르륵 쓰러지고 맙니다. 한계에 달한 뭔가 마음이 터진 거죠. 다음 얘기의 키워드는 몽고메리, 엘 알라메인, 셔먼 성공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노래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다시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리네요. 셔먼이 들어오죠. 이거 되게 재치 있지 않아요? 드디어 기다리던 셔먼이 들어옵니다. 독일의 강력한 전차 판저와 무시무시한 88mm 대전차포에 기가 엄청 죽었죠. 그런 연합군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이 셔먼이 후광을 업고 들어오는 겁니다. 셔먼 전차의 북아프리카전 공식 데뷔 무대 존테일과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셔먼 전차 얘기를 하려면 이거 언제 만든 건지 좀 추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간기 얘기를 좀 해보죠. 1차 세계대전이 끝났잖아요. 당연히 전차 개발도 한풀 꺾이죠. 미국의 전반적인 정치 외교 상황도 보자면 고립주의로 회귀를 하고, 그렇게 되면 국방 정책이 어떻게 변해요? 역에 파병 안 한다? 유럽에 전쟁 나도 참전 안 한다? 이렇게 되니까 전차를 만들 이유가 더 적어지죠. 미국으로선 당연히 본토 방어 위주의, 보병 위주의 계획을 늘리겠죠. 전차는 뭐 크게 할 일이 없어요. 본토 방어에서. 그렇다고 해서 전차 뭐 아예 안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영국이 갖고 있는 전차들을 계속 수입하는 것, 그것이 기본 정책이었죠. 주로 이제 영국의 크루저 전차, 이것을 모델로 한 것들을 갖다 썼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전차가 뭐 어떻게 돼? 제대로 된 게 없지. 1940년 독일 전차가 서유럽을 휘젓고 있을 때 정말 경악을 합니다. 누가? 그 현장에 가서 눈을 퍼렇게 뜨고 있던 미국의 유럽 주재 무관들, 그리고 전장 관찰단들이
굉장히 놀래죠. 저걸로 이게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보병의 화력 지원을 하는 뭐 신기한 쇳덩어리 이 정도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전장 감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전차를 늘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 시대에 뒤떨어진 생산 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전차를 갑자기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개발하자 이제라도.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렇게 해서 개발한 게 뭐다? M4 셔먼 전차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임기응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이 얘기는 좀 더 뒤에 하기로 하고, 미국 얘기 이제 시커냈으니까 독일 얘기, 영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독일 전차는 비교하기 참 좋아요. 활약이 대단했죠. 유럽 전선에 이어서 1941년 2월 북아프리카에서 대활약을 했죠. 우리 그 얘기 시컷 했잖아요. 영국 기갑사단을 그야말로 발라버렸죠. 1941년 11월 12월 리비아에 투입된 영국 제30군단의 전차가 40대였는데 이 중에 30대가 완파가 됩니다. 1942년 1월 벽두에 롬멜 아프리카 군단하고 만난 영국군 제3개 기갑연대가 반수가 완파. 물론 이제 뭐 대전차 무기에 의해서 상당히 쪼개졌지만 그러한 정도로 독일군 전차가 뛰어났다. 그런 한편 영국은 그럼 어땠느냐? 이상하지 않으세요? 영국은 전차 잘 만들어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전차가 이렇게 깨부셔졌단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북아프리카 전장은 영국 전차의 디자인, 편제, 전술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모두 한꺼번에 드러난 거대한 시험장이었다. 그러니까 뭐 반면교사인 셈이죠. 근본적으로 독일군 판저3가 여러 면에서 뛰어났는데 가장 훌륭했던 거는 그거죠. 사정거리가 길죠. 먼저 보고 멀리서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 명료하게 승패가 갈립니다. 거기다가 독일군이 영국군하고 무엇이 달랐느냐? 제병 협동을 했어요. 영국군도 하긴 했지만 초보적이었고 독일군은 전쟁 전부터 연습을 철저하게 해왔단 말이에요. 여기는 올림픽 대표팀이야. 전차, 장갑차, 포병, 보병 이들이 항상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독일군은 전장이 변화함에 따라서 순간순간 야전의 요구에 맞춰서 무기를 바꿨어요. 37mm 대전차포 쏘다가 안 됩니다 하니까 50mm 간다, 안 됩니다 88mm까지 바로바로. 그러니까 사막의 여왕이라고 하는 마틸다 전차가 바로 찢어지는 거죠. 이 대전차 무기 때문에. 그리고 뭐니 해도 독일군 전차 판저가 우수했다. 장갑이 두껍고 빨랐잖아요. 그리고 이 주포가 좋았죠. 그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뭐 해보겠습니다. 이 처음에 37mm 주포 썼잖아요. 이 37mm 주포가 좋았던 이유는 뭐냐면 주포 자체가 좋았다기보다는 고폭탄도 쏘다가 철갑탄도 쏘다가, 그러니까는 전차가 와 철갑탄 쏴, 그리고 보병들이 다가와 고폭탄 쏴. 그러니까 공방이 동시에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 중요하지만 장갑이 두껍기 때문에 크루저를 상대할 수 있고, 빠르기 때문에 마틸다의 측면으로 가서 측면을 쏠 수 있고, 그러니까는 리베로였던 것이죠. 그 판저3가 나중에 판저3, 판저4가 개량되면서부터는 더욱더 유리하죠. 50mm 주포를 장착하면서부터 1.3km 지점에서 크루저를 잡을 수 있고, 200m까지 다가가면 뭐 그까지 다가가면 개싸움입니다만 마틸다도 잡을 수 있고, 3로 장갑도 점점 더 두꺼워지고, 판저4 개량형 나오면은 그거는 완전히 슈퍼맨이죠. 뭐 장갑이 얼마나 두꺼워지냐면 그전에는 영국의 그 2파운더 포라고 있어요. 이걸로 갖다 쏘면 펑펑 뚫었는데 이 2파운더 포로 판저4를 잡으려면 500m 내로 접근을 해야 돼요. 500m 내로 접근하는 건 그냥 근접 전투잖아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판저3, 판저4를 영국군 전차가 도무지 상대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영국군 마틸다 전차는 매우 빠르고 유용하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문장에. 뭔 소리야? 근데 그들이 뭐라 해요? 도망치는 이탈리아군을 잡을 때만. 마틸다 전차는 이탈리아 보병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미국 전차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상황을 바꾼 것은 메이드 인 USA 미제 전차. 영국군이 이 미제 전차를 사용하면서부터 상황이 바뀌죠. 1942년 5월부터 영국군이 미국의 M3 그랜트, M4 셔먼 전차를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마다 의견이 달라요. 미군의 것이 더 나았다. 아니다. 판저가 그래도 나았다. 비등비등했다. 그런데 미군의 것이 능력면에서 나았다. 이것은 이미 90년대에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미 지휘참모대에서 나온 연구 논문에 이렇게 분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뭐 미국 측의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M4 얘기를 하기 전에 M3 그랜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941년 11월에 이집트에 도착을 해서 현지 적응 과정을 마치고 1942년 5월에 그야말로 뭐
초도 전투 투입되었다? 이 말씀은 드린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달리 이 M3 그랜트도 판저에 크게 밀리지는 않는다. 이 얘기는 지난번에 샤를과의 통화에서도 한번 다룬 바 있고, 그런데 M3 그랜트의 장점 무엇이었을까? 더욱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75mm 이중 목적 주포를 사용했잖아요. 이게 포 자체가 이중 목적이다, 그게 아니라 고폭탄도 쏠 수 있고 철갑탄도 쏠 수 있었다. 근데 이거 들어본 얘기죠? 독일군이 하던 것을 보고 바로 적용을 해서 카피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M3 그랜트 전차가 들어갔다고 해서 압도적인 우세를 차지했느냐? 그렇지는 않죠. 독일군이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M3 그랜트 전차를 운용해 보니까 전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난번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주포가 위아래로 주로 움직이는데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좌우로 못 쏴. 이거를 이제 트래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좁아요. 좌우 사격 각도가. 그러니까 좌우로 쏘려면 몸 자체를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내 앞으로만 와야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M3 그랜트의 문제가 뭐냐면 헐다운 포지션이라는 게 있어요. 헐다운 포지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차 대 전차의 대결이 될 때 보다 유리한 지형을 차지해서 그 뒤에 숨어서 쏘는 거예요. 숨어서 쏠 때 약간 고지로 올라가고 고개만 내놓고 쏘면 상대는 온몸이 다 드러나는데 나는 대가리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리하잖아요. 근데 이 헐다운 포지션을 취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개를 내놔 봤자 거기에 포가 안 달려있어. 몸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상대방을 쏘려면 내 몸을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지형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지에서 저지로 사격을 하면 쥐약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M3 그랜트를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 연합군들이 일단은 영국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좋으니까, 영군 2파운더보다도 좋고 영국의 마틸다보다도 좋으니까는 좋아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는 게 M4 셔먼 전차죠. 75mm 주포를 본체가 아닌 포탑에 얹은 전차입니다. 당시로서는 장갑, 화력, 기동성 모든 요소가 상당히 균형이 잡힌 그런 전차였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러면 이제 전투 사례를 좀 볼까요? 1942년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뭐 했다? 엘 알라메인 전투, 나일강을 연결하는 선상에서 연합국과 추축국이 붙었다. 롬멜 장군과 몽고메리 장군, 이 두 사람이 북아프리카의 운명을 놓고 대결전을 벌였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일군은 스스로 지리멸렬해서 자멸한 것과 마찬가지였고, 미국의 풍부한 지원을 받은 연합군이 선전해서 더 이상 독일군은 이후로 이전과 같은 기세를 회복하지 못한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겠죠. 이 전투에서 본격 활약한 것이 뭡니까? 바로 미군의 셔먼 전차죠. 그리고 그 상대는 독일군의 판저4였는데 대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판저3를 주로 많이 받고, 대적할 만한 상대가 누구냐 얘기하면 판저4라고 그래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의외로 셔먼하고 판저4하고 붙어갖고 어떻게 됐는지 이게 없어요.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두 전차의 격도를 관찰한 지휘관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을까? 이 내용이 사후부 검토 보고서에 또 나와요. 엘 알라메인 전투 후에 작성된 것인데, 연합군 기갑 전력에 대한 분석으로서 이제 서두를 써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엘 알라메인에 투입된 연합군의 주력은 미 기갑사단이었다. 예를 들어서 전차가 80대가 있으면 그중 40대는 셔먼이었던 것 같다. 독일군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이죠. 경전차사단의 경우 영국 마틸다 전차가 보였는데 그것이 전부인가 하고 봤더니 미국의 그랜트 전차도 있더라. 영국군이 미군 전차를 받았구나. 이거를 이제 여기서 아는 거죠. 그리고 한 70대 정도의 전차가 있으면 경전차사단에, 그래도 경전차사단인데 그 중에 30대는 셔먼이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경전차사단이라고 얕봐서도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얘기를 적어놓은 것이고, 그리고 이런 거는 여기에밖에 없는 것 같아. 독일군이 보니까 셔먼 전차가 어떻게 싸우더라는 것을 이걸 여기서 써놓은 거예요. 셔먼 전차는 홀을 파놓고 있다가 독일군이 기습하면 그 안에서 자기를 보호한 채로 전투를 하는데, 셔먼 전차만 전투를 하는 게 아니라 셔먼 전차가 40대가 있으면 10대 정도의 경전차가 좌우로 호위하고 있더라. 야, 얘네 진짜 부자구나. 전차 부자다. 부럽다. 이런 데서 약간 질렸겠지. 우리는 기름도 없는데 전차를 보호하는 전차가 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최초의 제5기갑연대, 독일군 제5기갑연대가 공격을 받았을 때 주로 우리는 타격을 어디서 받았냐면 측면을 받았다. 그리고 최초 공격에서 우리가 50대가량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준 것의 75%가 셔먼이더라. 그리고 이 얘기를 나중에 보면 롬멜도 아내에게 편지에 이 얘기를 써요. 이것도 흥미롭죠. 1차 사료와 최상급 지휘관이 쓴 그 사적인 편지가 일치한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발견입니다. 여보,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우리는 영국 기갑부대를 과소평가했음이 드러났어. 영국 기갑부대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 신형 전차 때문인데 그들은 우리 전차에 큰 구멍을 내듯이 이렇게 찢었다?
적은 이제 확실히 우리보다 우세해. 연합군은 한 번에 공격을 하더라. 동시에 제일 많을 때 저번에 150대가 와서 우리 공격했다. 그 중에 120대가 셔먼 전차야.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포병 화력에 대한 분석이 나와요. 이것은 굉장히 포병 화력에 독일군이 놀랐다는 것을 의미하죠. 뭐라고 쓰냐면 매우 인상적이다. 그런데 연합군의 포대의 숫자가 우리 독일군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너무나 인상적이다. 1km 안에다가 1시간 동안 7,000발을 쏴대더라. 미친듯이 쏘는 거죠. 그냥 뭐라고 표현이 안 돼. 화력의 집중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이건 독일군과 비교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마치 제1차 세계대전 때로 되돌아간 것 같았다. 그 다음에 이제 항공전력을 분석하고 이것은 상급부대에 대한 굉장히 돌려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공격하는 사단, 그러니까 21기갑사단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 사단은 공격하는 내내 연합공군 폭격을 직통으로 맞았다. 니넨 뭐했냐 이러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석을 뭐 했냐면 편대가 통상 18대에서 24대가 구성되어서 오더라. 폭격기 편대가 18대인데 호위기 편대가 60대에서 80대가 와가지고 방어를 하더라.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자세히 묘사를 했어요. 고공폭격과 저공폭격을 섞어서 들어오더라. 그런데 고공폭격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수의 편대가 와서 방어력을 가지고 오더라. 저공폭격을 할 때는 반드시 꼼꼼히 정찰 비행을 해서 대공포를 맞을 곳이 없을 때 오더라. 대단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야간에 항공 조명탄이 낙하하면 일단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조명탄이 일단 떨어지면 항공 폭격기가 온대요. 폭격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포격이 오고, 그리고 나서 밤새 그 일대로 떨어지더라는 거지. 그 다음에는 연합군 전술을 분석합니다. 연합군이 마구잡이식으로 싸우지 않더라는 거죠. 포병 화력을 먼저 집중을 하고 중전차와 같은 직사화기로 지휘소와 통신소를 타격을 하고 화점을 파괴한 후에 그 후에 여건을 조성한 후에야 보병이 돌격을 하더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이때 연합군의 화력과 기동은 반드시 독일군 방어 무기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움직이더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떼거지로 오더라는 거죠. 이게 포탄이 충분히 없으면 이걸 못하겠죠. 기름이 충분히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Massed Material Tactics, 물량 집중 전술이다 이렇게 명의해요, 독일군이. 그리고 보병도 움직일 때 찔끔찔끔 움직이는 이전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대규모로 보병을 보내더라. 그리고 공격을 할 때도 항상 즉각 방어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 공격 준비 사격 이런 것을 충분히 해서 독일군 전력을 확실히 약화시켜 놓은 다음에 이길 준비를 하고 들어오더라. 이게 그거 아닙니까? 선승구전을 이겨놓고 싸운다. 이것을 전장에서 구현을 하더라. 그리고 특이한 게 있는데 보병이 그냥 때로 알보병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장갑차 차량에 탑승을 해서 충분히 근접한 후에 거기서 하차한 후에 돌격을 하더라. 이것은 신전술이다. 게다가 이것을 낮에 안 하고 야간에 하더라. 뭐 장사 없죠, 이렇게 공격해오면. 그러면서 전차 얘기를 또 한마디 써놓는데 독일군 전차 대 셔먼 전차의 대결이 어떻게 했느냐 데이터가 좀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셔먼 전차하고 판저포하고 붙었을 때 판저포가 개량형일 경우에 판저포가 유리하다. 특히 1.5km 교전 거리일 때 가장 판저포가 이길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나오고, 판저3 개량형은 셔먼 전차하고 상호간 거리가 500m일 때 가장 승률이 높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판저4 개량형 너 셔먼하고 붙을 때는 1.5km에서 싸워. 판저3 개량형 너는 500m에 가서 싸워. 거기 외에서 싸우면 너는 못 이겨. 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셔먼 전차에 대한 독일군 대전차 무기 효과도 여기다가 데이터를 적어놨어요. 37mm 대전차포 효과 없다. 50mm 대전차포 500m 거리까지 갈 수 있으면 이거 쏴도 된다.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러시아제 76.2mm더라.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 몇 대 없다. 75mm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단급에 아직 보급이 안 돼서 모르겠어요. 이건 뭐예요? 75mm 대전차포 주세요, 이 얘기죠. 그리고 88mm 대공포를 쏴봤는데 2.5km 거리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이 데이터를 여기다 써놓은 거죠. 아마 이 보고서 이후로 88mm 대공포를 대전차포로 적극 활용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셔먼 전차 그 자체에 대한 분석도 해놨어요. 셔먼 전차는 가서 보니까 기관총, 소총은 그대로더라. 그리고 셔먼 전차에 75mm 주포 달려있다고 해서 봤는데, 와, 이거 2.5km에서도 우리 갖다 쏘더라. 2.5km에서 쏘니까 주의하라.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철갑탄을 쏘면 독일군의 모든 전차를 다 관통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 재밌어요. 2.5km에서 쏘긴 쏘는데 셔먼 주포가 탄도가 매우 휘기 때문에 직접 관측이 안 되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쏘긴 쏘는데 이게 탄도가 휘기 때문에
전차에서 이러고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5km면 보입니까 이게? 2.5km 안 보여. 그러니까 쏘긴 쏘는데 이게 탄도가 관측이 안 되더라는 거죠.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셔먼 전차는 광학 장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2.5km 밖에서 휘어서 가더라도 그것을 초탄이 안 맞으면 수정탄이나 아니면 3차, 4차 사격을 해갖고 그걸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광학 장비의 우수성으로 탄도의 큰 힘을 보완하더라.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놨어요. 사단급에서 이 정도 분석을 한다. 독일은 진짜 프로 싸움꾼이 맞았었던 것 같아요. 미국은 그럼 뭐라고 했을까요? 미군도 분석의 미군, 기록의 미군이잖아요. 1대1 정면 대결에 대한 그 분석 결과가 있긴 있어요. 이게 헤드투헤드 컨테스트라고 해가지고 1대1 대결을 가상을 해서 이상적인 상황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판저포가 여전히 그랜트나 셔먼보다 장비면에서 우세하다. 판저포를 미군 전차가 정면 대결해서 이기려면 유일한 수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러시아제 76.2mm 포를 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76.2mm 포가 이게 뭐냐면 미국식으로는 3인치 포예요. 3인치 포를 전차에 달면 이길 수 있다. 영국도 이거 갖고 있어요. 17파운더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인치 포를 달면 판저포를 1.5km 거리에서 파괴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현재 판저포가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거리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5km라고 했죠. 이걸 미군도 알고 있어. 근데 미군이 1.5km에서 가장 센 판저포를 이기려면 3인치 포 내나 두꺼운 거 가지고 갖다 세게 때리면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현실화된 게 뭐냐면 울버린이잖아요. M10. 이 울버린이 그냥 전차는 아니죠. 우리가 구축 전차라고 해가지고 전차 잡는 전차잖아요. 뭐 울버린은 뭐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구축 전차인데 상대방을 잘 뚫지만 느려서 나도 취약하고 그 정도 활약하고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 컨텐츠는 소왓의 소왓을 물고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셔먼 전차가 나타나서 판세가 뒤집혔다. 그래서 이 셔먼 전차가 만만치 않은 상대로 들어와서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의 상황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는 궁금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거잖아요. 엘 알라메인 전투 드디어 다음 시간에 공개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렸다시피 엘 알라메인 전투의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북아프리카 전선의 유명한 전투를 꼽아봐라. 1순위가 뭡니까? 엘 알라메인 전투 이거잖아요. 여기에는 전차와 전차 간의 격돌뿐만이 아니라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존 테일과 함께 1942년 10월 북아프리카 동부전선의 엘 알라메인으로 갈 겁니다. 독일 아프리카 군단 혹은 아프리카 기갑군의 북아프리카 전역을 뭐라고 표기하냐면 Drive to Nowhere, 기약 없는 전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북아프리카 그 북쪽 해안 말고 어디 갈 데가 없어. 그 밑에는 사막 지형에다가 습지, 아틀라스 산맥, 언덕 구릉 이런 게 많아서 밑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전투라는 거죠. 근데 노웨어가 문제가 아니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노 데이터예요. 데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요걸 찾았네. 요게 뭐냐면 여러분, 엘 알라메인 전투에 관한 독일 제21 기갑사단의 사후검토 보고서예요. 전투가 끝나자마자 독일군 애들이 이 전투가 어떻게 진행됐고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를 여기다 다 써놨어요. 근데 또 기분 좋은 게 뭐냐면 독일군이 써놓은 거를 호주군이 주워가지고 영어로 번역까지 해놨어요. 이거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엘 알라메인 전투의 시작일이 1942년 10월 23일이다. 이날 영국군은 자신이 갖고 있는 전력에 무엇이 더해졌어요? 미군의 무기, 장비가 들어왔죠. 특히 미군이 지금 셔먼 전차 300대를 줬잖아요. 이게 큰 활약을 하죠. 이때 독일 제21 기갑 사단, 이 부대는 이탈리아 제19나라와 같이 있었는데 처음에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연합군의 산발적인 포격이 이루어지면서 그 피해를 계속 감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20시 30분에 갑자기 포격이 부대 주변으로 집중됐다. 그리고 포격의 중간중간에 굉장히 격렬한 항공 폭격이 시작되었다. 그럼 뭡니까? 이건 공격 준비 사격인 거죠. 공격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10월 24일 06시 30분 이탈리아 제10군단의 보고가 들어오는 거죠. 보고하기를 지금 연합군 전차 20대 정도가 돌파해서 들어오고 있다. 어디로? 데이르 엘 무나시브 여기로 오고 있는데, 야 이거 보세요. 지뢰지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요. 이런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연합군의 전차 100대 정도가 더 들어오고 있는데, 아 이것도 지뢰지대에 있습니다요.
봉착될 것 같습니다요. 이렇게 이탈리아 10군단이 보고를 하는 거죠. 동시에 엘 알라마인에서도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전전선에 걸쳐서 공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10월 24일 이날에 영국군 포병은 특히 포병으로 뭘 하려고 그렇게 쏴댔던 거냐면 지뢰지대를 일단 개척해 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뢰 뭐 그까이 거 뭐 그냥 뭐 야 대검으로 쑥쑥 눌러갖고 있으면은 그 옆으로 피해가면 되는 거 아니요? 이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뢰지대 그거 못 지나가요. 지뢰 하나만 터져도 모든 부대가 멈춥니다. 이해가 가세요? 지뢰 하나 터지면 멈춘다. 부대가 멈춘다. 이럴 땐 사람 불러야 해요. 저 전문가한테 한번 전화를. 이분은 아산정책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있는데 공병 출신이고 지뢰 설치 제거를 실제 작전 차원에서 해본 강경일 박사 한번 연결을 해보려고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지금 전화를 드린 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지뢰가 갑자기 뭐 갑툭튀 해가지고 전차들이 막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지뢰가 그렇게 무서워요? 예, 지뢰 위력이 대단합니다. 대전차 지뢰 같은 경우는 전차의 궤도 정도는 충분히 끊을 수 있고요. 네. 장갑차나 중장비 등은 그 지뢰가 터진 폭압이 생기는데 아예 전복되거나 반파 이상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정도의 위험은 전장에 항상 있으니까 지뢰가 그렇게 뭐 있다고 생각되거나 아니면 그렇게 앞에서 하나 터지면 예. 그걸 피해서 옆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뢰를 통상은 계획지대 이렇게 보면 공명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6m 정도 뛰어서 대전차 지뢰를 꼬박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 밟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길에서는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전차 지뢰가 한 발이 발견됐다. 그러면 장애물지대에 봉착했다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곡 사이에서 그러면 뭐 한 발이 터졌다 그러면 한 대충 우리 얘기하기로 몇 바위 몇 정도 설치한 걸로 보면 돼요? 저희는 뭐 교범상으로는 100바이 100으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배우는데 야, 20, 네. 그것도 아니고 100m? 예, 그런 것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현대전에서는 뭐 미클릭이나 이런 그 지뢰 통로 개척 장비들이 100m 정도의 중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요 능력을 다 충족을 해야지 무기체계를 발전하고 있는 거죠. 지뢰밭에 봉착하면 일단은 궤도가 그렇죠 무력화되고 네네. 전차가 이제 기동이 안 되니까 적의 어떤 직사각이 표적이 되겠죠. 실제 그 지뢰 설치, 구축, 시범 작전을 해봤던 분한테 이렇게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는 것 같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시 40분 지뢰지대가 돌파될 조짐을 보이자 추축군 보병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1차 투입이 됩니다. 사태가 심상치 않아요. 돌파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이탈리아 제10군단의 부대 중에 방어진지에 투입되지 않은 집결 보유된 그 예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기동 방어에 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탈리아 군대가 역습을 해갖고 뭔가 상황을 뒤바꾸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경기도 오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탈리아 제10군단이 공격 준비가 됐으니까 1시간쯤 있다가 공격 준비 사격을 해달라고 독일군에 요청을 해요. 독일군도 놀라는 거죠. 얘네 뭐야? 웬일이야? 그래 알았어. 공격 준비 사격 해줄 준비할게. 이탈리아군 화이팅! 이렇게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탈리아군이 이제 연락이 와요. 저희 아직 공격 출발 지점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추축군 지휘부는 이거 역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군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됐어. 야, 공격하지 마. 이따 밤 되면 야간 공격하라고 할 테니까 너네가 쉬고 있어. 빠져. 그러고 나서 자체적으로 포병부대, 대전차포 부대, 그다음에 일부 전차부대, 이 부대들을 딱 집결을 시켜서 방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죠. 그런데 야간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야, 이탈리아, 니네 야간에 공격할 수 있는 준비하라고 그랬잖아. 그거 준비됐냐? 예? 그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임마, 뭔 소리야? 지금 포병, 대전차 다 지금 출발했어. 니네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까먹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기 써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다른 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탈리아군 지금 준비 안 됐대. 니네 포병, 대전차 다 멈춰. 그래서 다 빠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탈리아 사단 중에 하나가 전화가 와요. 저희 지금 공격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요. 공격하겠습니다요. 와, 이거 또 뭐야? 공격하지 말랬는데 지만 이제 쑥 간 거예요. 다른 부대는 빠지고 있는데. 그리고 이때 또 무슨 보고가 들어오냐면 이탈리아 20군단 예하에 그래도 이탈리아에서 정예부대 있어요. 베르살리에르 연대라고. 이 부대가 바로 경보병 부대죠. 이 부대가 대대 하나를 빼가지고 헤메야트라고 있어요. 이쪽으로 부대가 쑥 들어갔다는 거예요. 연합군 있는 대로. 실제로 그렇게 돼가지고 지휘 통제 체계에 혼선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위기 상황으로 이어지죠. 지휘 통제 체계의 혼란의 틈을 놓치지 않고 80대 정도의 연합군 전차가 돌파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일까지 이게 넘어갑니다. 연합군이 돌파한 지역으로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탈리아군 등이 깔아놓은 그 지뢰지대에 연합군 전차가 봉착해서 현재 위치에 있다가 추축군의 사격을 받고 다시 이제 퇴각을 하는 것이죠. 천만 다행인 거죠, 독일군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지역으로 독일군이 강력한 포병 화력을 집중을 해서 영국군에게 오히려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제 대낮이 13시경에 추축군이 방어선을 뒤로 조정을 해요. 일단 방어선이 드러났기 때문에 뒤로 빼는 것은 상당히 훌륭한 조치죠. 그런데 팽팽한 공방전에서 가장 취약한 시기 중에 하나는 부대가 철수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을 놓치지 않고 연합군이 공군 폭격을 합니다. 그래서 추축군이 뒤로 철수는 하지만 또 큰 피해를 입고 방어선을 제대로 형성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요. 그리고 이제 날짜가 10월 26일로 넘어갑니다. 지금 포병하고 그 공군하고 잘 써가지고 연합군이 지금 손맛을 봤잖아요. 그래서 계속 포격하고 공중 폭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었을 때 14시 20분쯤에 추축군이 역포격을 하죠. 특히 이제 영국군 포병 진지 위치를 알아내서 그걸로 정확히 포격을 해서 큰 피해를 입혀요. 15시 10분에 이 기회를 이용하겠다 싶어가지고 북아프리카 군단의 일부를 특공대로 조직을 해가지고 야 북쪽으로 쭉 치고 나가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지뢰지대에 자기들이 봉착돼가지고 거기에 그대로 서버립니다. 자기들 전차 30대가 반판해지는 그 무력화가 돼요. 이게 완전히 촌극이죠. 이게 굉장히 독일군의 사기를 꺾었을 것 같아요. 21시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급습해라. 그런데 이 명령이 준비 명령도 없이 급하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프리카 군단하고 그 위에 사령부도 이제 공황 상태에 온 거예요. 정상적인 지휘 통제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 공격을 누굴 시켰냐면 이탈리아군 공격하라고 시켰거든요. 이탈리아군이 1시간이 지나도록 공격을 시작을 못해요. 왜냐하면 공격 출발 진지를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공격을 못하고 그 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피해를 안 입었어요. 10월 27일이 됐습니다. 09시에 공격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군이 이제야 준비가 돼가지고 선봉사단이 공격 출발 지점에 이제야 도착합니다. 그런데 왔는데 어딘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공격 출발 지점에 이탈리아군이 우연히 온 거예요. 여기저기 가다가. 지형을 모르니까 지형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봐야 되죠.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합군이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갖고 폭격을 맞아갖고 다 흩어져요, 이번에 부대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흩어졌다가 이제 다시 모여요. 그래갖고 모여갖고 이제 공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엔 독일군 다른 그 포병하고 근무지원 부대들 얘들이 이제 안 와. 늑대소년 알죠? 늑대소년 상황이 된 거예요. 아이 걔네 또 안 갔겠지 막 이탈리아 놈들 이러고 안 와요. 그래갖고 이제 또 공격 시기를 또 놓치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다른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이 상황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면 예비 부대, 아끼고 아꼈던 부대, 지금 상황에서 투입하면 안 되는 부대를 이제 내놓는 거예요. 독일군 제21 기갑사단, 야 니네 공격해. 어쩔 수 없어. 12시 반에 공격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예합 지휘관들을 싹 모아요. 오후 14시 15분까지 모였다가 다 얘기를 하고 부대로 출발을 시켜요. 그런데 15시부로 공격하라고 그랬잖아요. 15시에 공격을 개시하지 못해요. 왜? 14시 15분에 여기 모였던 주요 지휘관들이 자신의 부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명령서 받아가지고. 그러면 14시 45분에 자기 부대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미리 명령을 해놨겠죠. 너 저 소대장 중대장들 모여. 그러면 이제 벌써 아무리 빨라도 14시 45분이야. 야 이거 하고 야 너 밥 먹었니? 그래 너희들이 고생이 많다. 그럼 15시야. 15시 공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범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전체 가용 시간을 미리 판단을 해서 가용한 시간의 3분의 1을 예하 부대에 하달을 해야 된다. 3분의 1만 써라. 상급 부대에서는. 그렇게 하면 작전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명령 불복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급한 대로 15시에 독일군 제5기갑 연대를 공격해. 야 우리 나중에 저 재판을 해부된다. 이렇게 해서 또 공격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엉망이야. 독일군이 지금 엉망이야. 이 정도로. 그런데 제5기갑 연대가 밀어붙이는 듯 했지만 그 공격이 멈춥니다. 연합군 대전차포가 거기에 배치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옆구리에 연합군의 대전차포를 맞아가지고 제5기갑 연대의 피해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제5기갑 연대가 방어태세로 전환을 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일단 부대가 전멸되면 안 되니까 16시에 예비대를 일단 급하게 투입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서쪽으로 초월 공격을 해라. 이때 그 앞에 나가서 관찰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독일 제15기갑사단이 있어요. 이 부대는 남해 부대예요. 얘들이 보고를 해요. 오죽하면 야 니네 엉뚱한 위치로 공격하고 있어. 그러니까 예비대를 투입해서 5기갑 연대를 구하라고 초월 공격을 실시하라고 그랬는데 이 부대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빌빌 아주 쪽팔린 일이죠. 공격을 취소시킵니다. 더 정말 어이없는 건 뭐냐면 그런 와중에 아직 공격선에 도달하지 못한 부대가 상당수였답니다. 10월 28일로 넘어갑니다. 야간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제5기갑 연대, 아까 잘못된
데로 들어가가지고 연합군한테 두들겨 맞고 그 자리에 멈췄던 제5기갑연대가 지금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5기갑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갔던 부대 중에 하나가 갑자기 연락이 끊겨요.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제104 기갑척탄연대라고 그냥 쉽게 잘 싸우는 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연대 전체가 특공대야. 몇 시간 있다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연대장이 지금 무전기를 다 잃어버려갖고 여기 와서 지금 보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급부대에서 뭔 소리냐? 그러니까 지금 사단 지휘소급 빌려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너 사단 지휘소에 너가 왜 가 있어? 엉뚱한 사단 책임자에게 가갖고 전화 좀 잠깐 쓰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전화하고 있는데 엉망진창이야 그냥 지금. 부대도 놓치고 막 통신병도 없고 그냥 남의 부대 가갖고 전화 좀 빌려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또 이게 뭐냐면 이 5기갑 연대가 계속 거기 잘못된 데 들어가갖고 버텨요 또. 그래갖고 연합군 부대가 역습하러 가갖고 철수돼. 질려갖고. 이게 진짜 정말 생각했던 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장에서는. 그리고 10월 29일, 30일에는 무슨 얘기가 계속 써 있냐면 포병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었다. 연합군 포병이 집중되니까 그거를 좀 피하려고 나갔다가 지뢰를 밟아갖고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멈추니까 항공기가 와서 폭격을 하더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거기 어디 숨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쟁 영화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사막입니다.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를 뚫고 철수를 하려고 특공대를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전차 부대, 대전차 부대, 그리고 보병 이렇게 중대 단위로 만들어서 연합군의 후방을 어지럽히려고 이른바 이제 요란 공격이죠.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철수하든지 뭐 아니면 기회가 되면 계속 공격을 하려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하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고 계속해서 적의 포격에 의해서 피해만 입었습니다. 라고 이 보고서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이거는 무슨 일이 엉망진창으로 있었는지 알려드리는 건 중요하니까는 랩처럼 빨리 해볼게요. 11월 2일 02시 50분에 21기갑사단이 역습하라는 지시를 받아요. 그래서 새벽에 역습을 해서 아예 적진 깊숙이 있는 목표를 점령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15기갑사단하고 연결을 유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와요. 공격을 하래놓고 연결을 유지하래. 그래서 연결을 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갖고 억지로 연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05시가 됐어요. 벌써 해가 밝아오려고 그래요. 기도 노출이 돼. 역습을 할 기회를 놓쳐.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계속 공격을 해라. 공격을 왜 안 하냐. 이 명령이 계속 제21기갑사단에 내려와요. 그런데 제21기갑사단이 공격하려고 막 준비가 다 끝났는데 니네 잠깐 멈추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고를 하고 연합군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니네 지금 현재 뭘 하려고 그러는지 하고 니네 위치가 뭐냐, 너의 임무가 뭐냐, 니한테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다시 얘기해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엘 알라메인 전투의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시점을 뽑으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엘 알라메인의 승패가 갈린 지점이 제21기갑사단이 가려고 하는데 상급부대에서 야 하지마, 가봐, 멈춰봐, 어디야, 보고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승패가 갈렸을 것이다. 전시의 상급부대 역할은 물량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잖아요. 롬멜이 왜 그랬을까? 아유, 우리 애가 이런 애가 아니야. 우리 롬멜이 이런 애 잘하는데 딱 보니까 어머 너 누구니? 이렇게 된 거야. 롬멜이 아니에요. 이걸 한 건 롬멜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된 게 롬멜이 지금 없어서 지금 이 사단이 나는 겁니다. 원래는 발터 네링이었죠. 그런데 42년 10월에 기억나시죠? 부상당해갖고 후송 비슷하게 자이반 타이반으로 윗사람들한테 찢겨갖고 잘려나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들어오냐면 지금 아르닝 장군 와가지고 이 사단을 치는 거예요. 내가 땜빵으로 들어왔으니까 눈치 보고 개인적인 성격도 못돼 빠졌고 롬멜한테 질투심 느끼고 적개심을 갖고 있고 자신의 부대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이 아르닝이 이 전투를 망쳐놓은 겁니다. 뭐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독일군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이건 정말 위기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느낀 게 11월 3일 너무나 늦었죠. 11월 4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철수가 안 돼요. 철수하는 독일군보다 따라붙는 연합군 속도가 더 빨라서 이제는 독일군은 죽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계속 피해가 늘어나죠. 11월 5일까지 상황이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연합군이 공세로 전환을 해서 부대가 점점 늘어나면서 포위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1월 5일 야간부터 연합군이 공격을 본격적으로 개시를 합니다. 그럼 독일군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철수하던 상황에서 공격을 맞았다. 그러면 일단 견제 부대를 보내서 뭘 하려고 해야 되는데 와 기름이 똑 떨어져. 못 움직여. 그리고 예하 부대에 탄약도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 군단은 전체가 철수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뚜루라고 있어요. 여기 방향으로 이제 철수를 합니다. 우린 끝났다. 해상으로 철수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위치 보면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아예 영국 포병이 닿지 않는 20km 밖으로 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냥 11월 6일에 철수를 하는데 그 철수가 제대로 되겠어요? 기름도 없고 탄도 없고 연합군이 다 쳐다보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상황일지 참 잘 써놨어요. 여기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7월 28일부터 11월 6일 사이에 작전 일지 여기에 등장했던 우리의 전차가 모두 파괴되었다.
이제는 도망이죠. 장비, 무기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가는 거 맨몸으로 마뚜르 그 근처에 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자, 뭘 봐, 번호 하나, 둘 이거 하겠죠. 남은 부대가 이제 뭐냐면 104 기갑척탄병연대 1개대대, 대전차 포 몇 정, 5 기갑연대 전차 4대, 155mm 포병연대 2개 포대, 그리고 대전차 포대 지휘부 이렇게만 남았다고 그래요. 그냥 사람 한 1000몇 명 빼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섬멸된 거죠. 근데 연합군이 공격을 안 해요. 이게 이제 몽고메리 장군의 전형적인 방식이기도 한데 완전히 그 숨이 끊길 때까지 공격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 11월 20일부로 독일군이 철수를 완료했다고 돼 있는데 그냥 전체가 다 항복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엘 알라메인 전투를 기점으로 아프리카 군단, 아프리카 기갑군은 더 이상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43년 5월까지 좀비 상태, 코마 상태로 남아있다가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